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선 단 한 사람, 온몸을 떨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 건 낯선 여행객, 한국 공시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그녀를 안고 500m를 전력 질주했죠. 사람들은 도망쳤고 그는 뛰었습니다. 이 건물 중 어디가 너희 집이야? 윤호 씨, 이 건물 전체가 우리 집이에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2025년 3월의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대학 동창인 수린, 날린과 함께 시안 패러곤 쇼핑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런 일상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 새로 나온 핸드백을 구경하고 샤넬 부티크에서 향수를 시향하며 마지막에는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제 주말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했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을 마치고 8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태국 전통 요리인 똠얌꿍과 팟타이를 주문해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수린이는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 이야기로 한창 신이 나 있었고 날린이는 다음 주에 있을 미술 전시회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방콕은 대도시라서 지하철이나 공사 때문에 건물이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흔들림에 식당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야. 누군가가 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진을 무서워했던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살 때 할머니 댁에서 작은 지진을 겪은 이후로 저에게 지진은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진이 시작되면 저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출구를 향해 뛰어가는데 저 혼자만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수린이와 날린이도 당황한 채로 제 손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타라, 빨리 나가야 해. 수린이가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의 밀려오는 물결에 떠밀려 저를 두고 먼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도 제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세요. 제가 간신히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대형 유리창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샹들리에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말로 뭔가를 말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미안해요. 그가 영어로 말하더니 갑자기 저를 공주님을 안듯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의 단단한 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떨어지는 천장 조각들이 그의 등과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꽉 안아서 자네들이 제게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어딘가 규칙적이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아닌 깨끗한 비누 냄새가 제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 나와 있었고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과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잔해에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의 티셔츠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왼쪽 팔뚝에는 꽤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제 안부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 무서웠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다쳤잖아요. 제가 그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보더니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친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계속 제 안부만 걱정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낯선 저를 먼저 걱정하다니요. 구급대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심한 쇼크 상태였고 그는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외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정윤호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달아 떨어져서 기분 전환 겸 태국에 혼자 여행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민타라라고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 안도감,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정윤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도 않고 낯선 외국인을 구해준 것일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저를 안고 뛰던 그 순간의 안정감, 그리고 자신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던 그 마음씨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심한 쇼크 상태라고 하시며 최소 하루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씨도 팔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치료와 관찰을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진의 공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윤호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가 저를 구해주던 그 순간의 느낌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의 안전보다 제 안전을 먼저 걱정하던 그 순수한 마음. 2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가문의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제 외모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저와 결혼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윤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전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는 마음만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3층 312호 병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그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등과 어깨 부분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는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아픈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윤호 씨는 어떠세요? 상처가 많이 아프시죠?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다친 것인데도 태어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다치시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번이나 떨어져서 많이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도 공부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까지도 담담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정말 진실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왠지 그에게만큼은 민타라라는 한계인으로 알려지고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씨는 상처가 깊어서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쉬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고 그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윤호 씨,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지 않으실래요?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고 정말 맛있는 태국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당신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보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흘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전용 운전기사인 솜차이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정윤호 씨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방콕 중심가인 실롬 지역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구역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3m 높이의 하얀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지는 약 2,000평 정도 되었고 그 안에는 본체를 비롯해서 게스트하우스, 하인들이 거주하는 건물, 차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넓었고 가운데에는 유럽식 분수대가 있었으며 뒤편에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윤호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타라 씨, 이 건물들 중에서 어디가 당신네 집이에요? 그때 저는 약간 부끄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저희 집이에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친구들의 집에 놀러가서 왜 이렇게 작은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이요? 이 전체가 모두?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돼요. 거실만 해도 5개나 되거든요.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놀라셨나요?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요. 한국에서는 이런 집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를 가장 편안한 작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작은 거실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곳도 50평은 좋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접 태국 전통 차인 차엔을 우려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든 망고 찹쌀떡과 코코넛 쿠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직접 우려주시는 건가요? 그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실 요리나 차 우리는 것 같은 집안일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하인들이 많지만 가끔은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희 집의 규모에 놀라긴 했지만 저를 다르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의 그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사인 프라윗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사장님께서 곧 돌아오신다고 하시며 손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정윤호 씨를 만나려 하신다니요. 아버지는 사크 파라유시라고 하시며 태국에서 상당한 사업적 영향력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정윤호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하지만 정윤호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을 뵙는 것이 예의겠죠. 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정윤호 씨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윤호 씨가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미리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씨, 아버지에 대해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사크 파라유시시고 태국에서 건설업과 호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실 수 있지만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정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고 저에게는 더욱 그래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항상 제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사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스위스 보딩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저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저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정윤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더욱 신중하게 인사드려야겠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신 건 정말 처음이에요. 평소 같으면 몇 달은 기다려보시는 분인데요. 그때 현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츠 특유의 조용한 엔진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면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잠시 후 집사 프라위 씨가 아버지를 모시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오늘따라 더욱 권위 있어 보이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오랜 사업 경험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은빛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윤호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정윤호라고 합니다. 딸분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연이었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크 파라유시입니다. 민타라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윤호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아버지가 손짓하시자 우리는 모두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프라위 씨가 최상급 태국차와 전통 과자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정윤호 씨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꽤 무거웠을 텐데 정윤호 씨는 당당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첫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가 계속 물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부산 서면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정윤호 씨의 답변에는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까지. 정윤호 씨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2번 시험에 떨어진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물론 좌절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윤호 씨의 이런 답변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자신의 실패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도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윤호 씨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윤호 씨, 아버지가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윤호 씨가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혹시 제 딸과 교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흔쾌히 허락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제 교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다니요.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정윤호 씨도 당황한 듯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게다가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딸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구해주실 정도의 인품이라면 분명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타라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아직 정확히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을 아버지는 벌써 알아차리셨던 거죠. 아버지,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을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당신 어머니를 만났을 때가 그랬거든요. 첫눈에 반해서 반년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럼 젊은 두 사람이 대화할 시간을 드려야겠군요.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윤호 씨,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드는 정통 태국 요리를 맛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제 서재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신 후 거실에는 저와 정윤호 씨만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제 마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윤호 씨,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정윤호 씨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사실 저도 민타라 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과연 민타라 씨에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요.
환경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윤호 씨를 사랑해요. 제 고백에 정윤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민타라 씨. 정윤호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정윤호 씨와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셨는데 정윤호 씨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시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윤호 씨, 민타라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편이에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정윤호 씨가 답했습니다. 의지가 강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제 가족들이 정윤호 씨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정윤호 씨도 저희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까지.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윤호 씨는 한국 귀국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만나면서 저는 정윤호 씨가 여전히 우리 집안의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정윤호 씨, 혹시 제 가족이나 집안 환경 때문에 어려우세요?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암센터 근처 카페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래요. 정윤호 씨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민타라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윤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정윤호 씨가 보여준 그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정윤호 씨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민타라 씨가 저를 지켜준다고요? 정윤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윤호 씨를 보호해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가요. 그 말을 한 후부터 저는 정윤호 씨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닌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차이나타운의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야와락 거리 안쪽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였는데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한 그릇에 20바트 하는 국수를 먹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정윤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깊은 맛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고급 요리들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그 소박한 진정성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시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젊은 커플이 이런 곳까지 찾아와 주니 고맙네요. 이 국수는 우리 집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 데이트는 뚜억뚜억 시장이었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거대한 야시장에서 저희는 온갖 신기한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망고 찹쌀밥, 코코넛 아이스크림, 태국식 크레페, 바베큐 꼬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열대과일들까지. 특히 너무 매운 파파야 샐러드를 먹고 혀가 얼얼해져서 정윤호 씨가 급하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 정윤호 씨가 크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는 차오프라야 강변공원이었습니다. 아시아티크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서 저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윤호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공시 공부를 하며 느꼈던 압박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로웠던 어린 시절,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상황들까지. 민타라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윤호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시니까요. 그것은 정윤호 씨 덕분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윤호 씨를 만난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번째 데이트는 방콕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정윤호 씨가 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제안한 곳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정윤호 씨와 함께 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태국의 역사가 정말 흥미롭네요. 정윤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고대 왕조들의 문화가 인상 깊어요. 다섯 번째는 짜뚜짝 주말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뚜억뚜억보다도 더 큰 시장이었는데 저희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수제 액세서리도 구경하고 빈티지 옷도 살펴보고 각종 길거리 음식도 맛보았어요. 정윤호 씨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이건 어떨까요? 하며 태국 전통 실크 스카프를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어머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답하자 정윤호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정윤호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경험보다도 소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희는 다시 저희 집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수대 옆 대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윤호 씨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타라 씨,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민타라 씨는 여기 계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한 답이 있었어요. 정윤호 씨,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한국에 갈 수 있고 정윤호 씨도 태국에 올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있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공무원도 되지 못했는데 정윤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저는 정윤호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때 정윤호 씨가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타라 씨,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다음날 수완나품 공항에서 정윤호 씨를 배웅할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자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별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고 긴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정윤호 씨는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고 저는 그를 응원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서로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정윤호 씨는 공부하며 힘들었던 일들,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보내주셨고 저는 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들, 배운 한국어 표현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정윤호 씨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화상통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정말 축하해요. 제가 화면을 향해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민타라. 당신이 항상 응원해준 덕분이에요. 정윤호 씨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즉시 아버지께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해주시며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윤호 씨와 3개월 만에 재회했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서로를 꼭 안았을 때 저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윤호 씨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정윤호 씨는 부모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틀 동안 부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마지막 날 저녁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윤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탈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이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벅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날렸고 정윤호 씨는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의 세계는 당신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